안녕하세요. 우종훈입니다. 선박해양 생산공학 공정이야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이야기는 조선소 선박 건조의 대부분의 생산 과정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긴 관계로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조선소의 생산 유형에 대해서, 생산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날의 현대식 조선소의 건조 공법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거는 고선이죠. 중세 시대에 이제 어떤 동력기가 없이 돛을 장착을 하고 바람을 동력으로 했던 배인데, 이런 시절의 배들은 어떻게 건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진이나 또는 영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론 그 당시에 선박들이 오늘날의 어떤 대형 선박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선대, 우리가 얘기했던 선대, 그 벌스라고 하는 선박을 마치 건물을 짓듯이 한 장소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목조선이었으니까요. 나무를 조립하고 깎고 조립해서 만들어가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종의 이제 현대식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블럭 건조 공법과 비교하면은 그때는 블럭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하나의 어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고정된 한 장소에서 집을 짓듯이 또는 건물을 짓듯이 가장 아랫부분의 구조물부터 소위 킬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늑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골격을 만들고 거기 외부에 외판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그 선박을 건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박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의해서 개발된 이유로 대부분의 기관은 이런 방법으로 선박이 건조가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소위 스틸, 강철을 이용한 선박을 만들기 시작한 그 시절에도 블럭 건조 공법은 없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그 스틸을 이용을 해서, 강철을 이용을 해서 선박을 만들던 시대에도 지금 보는 것처럼 그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서 빌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쉽 매니팩처링이라는 말보다는 쉽 컨스트럭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도 이런 식으로 빌딩이나 또는 건물을 지어 올리듯이 하는 방식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 1900년대 초반에 타이타닉의 경우에도 지금 화면 전체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앞에 봤던 그림처럼 하나의 장소에서 그 늑골부터 시작을 해서 외골격을 쌓고 그 외부의 철판들을, 이 당시는 이제 용접은 없었으니까요. 그 리벳 건조 공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를 건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용접이 등장을 한 지는 훨씬 더 오래됐고요. 용접이 등장을 한 이후로 이것을 선박 건조에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개발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블럭 건조 공법이 이제 현대식 선박 건조 공법의 이제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그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빌딩을 짓듯이 컨스트럭션하는 방식 때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됐겠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도 지금 보는 이런 그 벌스에서 컨스트럭션 하던 방식에는 사실은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공장이라고 해봐야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수면, 소위 바다나 또는 수면이 수심이 좀 깊은 강으로 쉽게 런칭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오늘날 있는 가공 공장이라든가 조립 공장 같은 것들이 우리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다라는 거죠. 1940, 5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블럭 건조 공법이 대중화가 되면서 오늘날의 조선소의 어떤 생산 시스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필딩 프로세스, 선박 건조 공법을 크게 나눠보면은 이건 나누기에 따라서
단계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그 가공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단계, 그리고 탑재 이전에 조립 블럭의 선행 의전과 선행 도장을 하는 단계, 그리고 탑재와 런칭이라고 하는 진수, 마지막으로 암벽 공정과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진수식, 그 다음에 인도를 하게 되는,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 대표적으로 이런 공정들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요 다음부터 가공부터 시작을 해서 조립, 선행 의장, 선행 도장, 탑재까지를 우리 강의에서는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은 여기 있는 패브리케이션, 가공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파트 2에서는 어셈블리, 조립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선행 의전과 선행 도장, 그리고 탑재를 포함을 하는 내용을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봤던 이런 선박 건조 공정들의 흐름은 사실은 타 제조 산업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복잡한 경로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공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에 이제 포밍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성형 공정이 되는데요. 성형 공정을 거쳐가지고 성형된 부재들이 그 제공되는 공정들은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소조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판넬 블럭 어셈블리, 판넬, 또는 직접 그 대조립으로 가기도 합니다. 대조립 블럭. 여기 이제 커브드 블럭이라고 해서 곡대조립 블럭도 있고, 지금 화살표가 사실은 많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화살표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커팅된 부재 또는 성형된 부재는 사실은 조립 단계의 어떤 단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성형의 경우에도 뭐 단순히 소조립이나 판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조나 아니면 직접 대조로 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조립이 된 이후에는 블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탑재가 될 때까지는 주로 그 복잡한 경로보다는 선행 의장을 하고 선행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 탑재와 검사를 거쳐서 이제 탑재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이루게 되고, 탑재 이후의 공정을 보자면은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런칭 이후의 건조 공정들은 선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상도라고 하는, 이제 가장 배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도장을 하는 마지막 도장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관 의장이라든가 그 선행 의장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많은 의장 작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런 이제 그 공정 작업, 소위 배를 만드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시운전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그 프로세스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표에서 중요한 거는 선박 건조 공법은, 건조 공조 공법에 수반되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건조 공정 자체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어떤 나중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이 그 어떤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고, 그래서 타 제조 산업과는 좀 차별화된, 그 다음에 어떤 좀 스페셜라이즈드 된 관리 기법이 요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1에서는 주로 가공을 다룰 텐데요. 가공은 크게 어떤 그 강제 적시장을 거쳐서 전처리와 절단, 성형까지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는 거, 가공은 영어로 fabricatio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그 raw material, 원자재를 가져다가 부품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보통은 깎고 이렇게 밀링하고 또는 다듬고 하는 그런 일들, 소위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다 통틀어서 가공 또는 패브리케이션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선소에서의 가공 공정은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을 제작하는 공정이고, 보통은 그 쉘터가 지붕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내업 공사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공 공사는 절단 시점을 시작으로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는 소조립 블럭을 만드는 공정까지는 내업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소조립은 가공이 아닌 조립 파트에서 다루긴 할 텐데요.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 이제 여기서 소조립 공정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소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제가 스틸 플레이트가 제철소에서 조선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강제 적치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공공사에 투입이 되고 가공 공정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공사라는 말은 공정하고 계속 좀 이렇게 믹스가 돼서 사용이 될 거니까 다른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강제 표면 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킹을 하고 절단을 하고 바로 조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조는 이제 곡형, 소위 곡면을 이루는 부재의 경우에는 성형을 거쳐서 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박 건조의 여러 공정들 중에 가장 많은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공정을 거쳐 나가는 부조의 종류는 대부분은 이 그러니까 강제를 절단을 해서 부재가 되는 그래서 이 부재라는 것은 선체 구조 파트를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부는 선장 공사라고 해서 선장이라는 것은 선체 의장의 약자입니다. 선체 의장. 그래서 선체 의장이라는 것은 뭐 사다리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난간이나 계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아웃피팅, 의장품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대부분 스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만들긴 하지만 이 선체 구조를 이루는 선체 외부 헐 폼이라든가 또는 내부재 같은 것들의 공정량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일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정은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조선소의 규모와 생산 공정 관리 지침에 따라 다른데요. 중형 조선소는 가공 그러면은 대부분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처리와 절단과 성형까지를 포함을 하는 거고 대형 조선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립의 첫 단계인 소조립이 이제 가공 공정에 보통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조선소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공 공정의 단계는 우리가 스틸 스탁야드라고 하는 강제 적치장이 되겠습니다. 강제 적치장이 필요한 이유는 선박을 이루는 강제들은 일단 크기도 모두 다르고요. 두께도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제를 조선소에서 직접 만들진 못하죠. 강제는 제철소에서 재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선소의 외부로부터 보통 바지선으로 운반을 해옵니다. 제철소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이 해상 수송이고요. 일부 아주 특수 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스틸 플레이트만이 아니라 좀 특수한 재질의 강판의 경우에는 일부 육상 수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불가피할 때 해상 수송이 예를 들어서 기후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류 관점의 문제로 육상 수송을 하기도 합니다. 강제 적치장, 하치장 또는 같은 얘기입니다. 적치장. 입고가 되면은 보통 규격별 종류별로 적치를 하는데 이제 이 강제 적치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제가 공정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제철소에서 입고되는 강제들은 일단 무작위로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제가 가공 공정에 투입이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선박 건조 공정의 스케줄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럭별, 이 작업 단위가 되겠죠. 우리가 블럭별을 또는 랏별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로트라고 하는 그리고 가공 일자별로 선별 적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별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선별 작업.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치수라든가 규격 또는 재질 등을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적치장의 적정 면적은 그 조선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 능력과 그 다음에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의 전체 강제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주 계획을 고려해서 강제 적치장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초기에 조선소를 건설을 할 때 그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는 맥시멈 캐퍼를 고려해서 보통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하역이 되고 검수하고 적시장 이동하고 방금 얘기한 선별, 그 다음에 워낙 많은 강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선별 과정은 보통 1차, 2차 두 변의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강제들은 그 가공일자, 해당 강제의 가공일자에 맞춰서 가공 공장에 입고가 됩니다. 관련된 설비는 운반 장비만 있어요. 크레인하고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상세 프로세스를 좀 알아보면요. 강제 하역의 경우에 일반적인 강판들은 마그넷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자석으로 운반을 하고요. 형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강제라는 거는 뭐 H빔이라든가 I빔 같은 어떤 좀 또는 그 이미 절단되어 있는 굉장히 길쭉한 모양의 그런 부재들일 수 있는데, 그런 부재들은 그 마그넷 크레인을 이용을 하면은 한 번에 많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운반에 좀 그 워낙 폭이 좁게 되면은 자석에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형강제의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나 클램퍼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검수 과정에서는 뭐 요즘은 사실은 강제 종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세분화됐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일드 스틸과 하이텐이라고 하는 영강제, 고장력 강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입고 단계에서는 뭐 표면 처리의 필요 불필요라는 얘기도 있지만, 보통은 부재의 관리 단위와 작업 순서, 특히 작업 순서라는 거는 가공 일자겠죠. 앞에서도 얘기한 가공 일자에 맞추어 투입될 수 있도록 분류 적치한다. 이 분류 적치를 우리가 선별이라는 용어로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공 공정 중에 부재의 관리 단위는 보통 조립 블럭 단위로 운영이 되고요. 가공 공장의 생산 라인이 평면 부재, 곡면 부재, NC, 절단, 뭐 직선형 강제, 곡선형 강제, 그 다음에 뭐 H빔 같은 빌트업 등으로 구분된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우리가 이거를 계열화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계열. 계열이라는 거는 비슷한 공정을 묶어주는 걸 의미하고요. 비슷한 또는 동일한 공정 종류를 우리가 계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를 구분을 할 때에는 이러한 구분들도 함께 고려를 한다가 되지만,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럭 단위, 그 다음에 가공 일자 단위, 그 외에 계열들을 고려해서 적치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 많은 강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강제라 그러면은 일반 평균 사이즈가 대략 뭐 강제마다 틀리긴 하지만 20m에 대략 한 4m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두께를 보통 가장 표준인 25mm 강제만 보더라도 한 장의 강제 무게가 거의 7, 8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들을 우리가 세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 쌓아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강제들을 이제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최적화도 쉽지 않은 공정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소에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공 공장에 반입을 하게 되는 것은 해당 강제의 가공 일자에 맞춰서 투입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됩니다. 첫 번째가 입고 과정이 있고요. 인바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제철소에서 그 바지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쌓아 올린 것들이 무작위로 쌓여져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첫 번째 1차 선별장에 이제 입고를 시키고, 입고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선별을 해주게 됩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블럭 또는 로트별, 계열별, 가공 일자별로 가능한 이 무거운 철판을 다시 뒤집어 엎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해당 가공일이 되면은 이제 한 잔씩 컨베이어를 통해서 가공 공장 안으로 투입을 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 지금 여기 1베이, 1베이라고 한 거는 실제로 한 특정 조선소, 대형 조선소의 그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 중에 하나를 표시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사이즈가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20m 곱하기 4m짜리의 강제가 놓일 수 있는 파일을 의미하고, 하나의 파일에는 뭐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100장 이상의 강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보면은 1베이만 하더라도 총 80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40 더하기 40이죠. 80개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공 공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컨베이어로 투입 날짜가 될 때 입고를 해줄 때까지 이 많은 스택들을 이용을 해서 강제를 투입을 해서 입고를 하고 선별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정이 강제 적치장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처리 공정입니다. 전처리는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 사실은 전처리는 그 좀 이렇게 일본어가 직역화된 우리말이고요. 사실은 숏 블라스팅과 숏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강제가 철로 만들어져 처리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적게는 수주에서 많게는 수개월 동안 이 조선소라고 하는 공간에서 계속 가공이 되어 가게 되면은 보통 녹이 슬게 되죠. 그렇죠? 공기나 수분이나 또는 비를 맞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어떤 강제 품질의 저하를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처리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전처리의 상세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강제 표면 처리, 샷 블러스팅이라고 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샌드 블라스트,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아주 미세한 모래알을 고속으로 강제에 분사를 시켜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게 해서 강제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걸 했고, 최근에는 아연 녹음 낸 그런 금속 알갱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연 같은 것들은 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공정을 거쳐야 되고, 변형 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가, 여러분들 이게 강제를 사실은 보지 않으면은 이게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4m, 20m, 그 다음에 두께가 약 25, 여기 밀리미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25mm짜리 철판을 1 곱하기 1m, 1제곱미터짜리를 웬만한 성인이 혼자 들기 힘들어요. 그 정도 무게인데 지금 보면은 20m 4 곱하기 4m 정도가 되면은 무겁기도 하지만 또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런 강제들을 예를 들어서 이 중앙부에 이렇게 마그넷을 붙여가지고 리프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처지게 됩니다. 워낙 두껍고 무겁고 강철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두께보다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가 처짐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 교정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변형 교정은 프레스와 롤러 방식이 있습니다. 프레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색깔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프레스라는 거는 이런 어떤 직선 형태로 이루어진 막대기라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특정 부분에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장비가 프레스 장비고요. 롤러라는 거는 이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스팔트 도로 공사할 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단계가 롤러 머신이죠. 롤러 차라고도 하나요? 롤러 차가 이제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듯이 조선소에서도 이런 변형이 발생된 강제의 경우에는 아주 대형 롤러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샷 블라스팅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공정은 샷 프라이밍입니다. 샷 프라이머라는 건 도장이고 샷 프라이밍을 한다고 그러는데, 샷 프라이밍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샷 블라스팅으로 밀 스케일 같은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이 가공하고 용접하고 조립 공정 동안에 녹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포해주는 일종의 첫 번째 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장. 일종의 페인팅이에요. 페인팅인데 이 방식 목적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도장을 샷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직 건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장 직후에 열이나 아니면 복사이온 방식으로 건조를 시켜주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절단이나 용접 공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표면 준비와 코팅 같은 경우는 추가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샷 프라이밍으로 전처리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도장에서도 얘기할 텐데 최종 페인팅 같은 경우는 최종 페인팅은 우리가 보통 상도라고 합니다. 상도 가장 그 바깥쪽에 소위 어떤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시각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최종 페인팅은 용접 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용접 계획 이후가 되어야겠죠. 그래야만 그 용접에서 또 이제 그 고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변형이나 또는 그 이미 그 페인팅 되었던 도료들도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도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 전처리에 대한 공정을 보면 공정의 리소스를 보면은 일단 아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샷 블라스팅과 숏 프라이밍 두 가지인데 그 외에도 프리히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샷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 딱딱한 상태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해진 상태가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샷 블라스팅 전에 프리히터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그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숏 블라스팅을 한 다음에 여기 포토 아이 센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이냐면 이숏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숏이라 그랬죠. 숏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장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도장 두께입니다. 근데 이 도장 두께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의 이제 장비가 포토 아이 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 챔버에서 이제 프라이밍 된 그런 그 도포된 도료가 건조가 되는 이런 크게 5가지 장비로 되어 있고요. 이걸 간단히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강제 적치장이 있었겠죠. 강제 적치장으로부터 컨베이어를 타고 입고가 되면은 이게 우리가 공정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이 컨베이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히터에서 약간 좀 그 고온의 상태가 되고 샷 블라스팅 장비가 이제 철판에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페인트 스프레잉 머신, 숏 프라이밍 머신입니다. 여기서 도포가 도료가 도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볼러타일 캐비넷이라는 건 아까 건조와 더불어서 앞에 설명은 없었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독성 물질, 왜냐하면 페인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유해한 그런 가스나 이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독성 물질이 이제 휘발될 수 있도록 하는 볼러타일이 우리가 보통 케미칼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마킹은 뭐냐면 일종의 강판 그 전처리 된 강제에 작업을 위한 표시를 남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킹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절단, 굽힘, 밴딩이죠. 그 다음에 조립 작업에 필요한 보조선이나 기호를 기입하는 작업인데 보통 과거에는 사람이 분필 같은 걸로 수작업을 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제 일부 고도화된 그 발전된 생산 시스템이 아닌 소위 좀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마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장비 공작 기술의 발달로 이제 마킹을 자동화하고 있는데 수마킹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일단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이제 보통 NC 마킹이라고 해서 그 뉴메리컬 컨트롤 장비에 의해서 필요한 형상을 마킹을 하는데 크게 마킹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마킹이 토치 마킹이고 펀치 마킹이 있는데 펀치 마킹부터 얘기해. 펀치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 거기에 이제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라인을 그려주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이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요즘 토치 마킹 말 그대로 그 가스 토치 같은 고열로 가열을 해서 쓰는 우리 옛날에 프린터 같으면은 전사 프린터, 열전사 프린터라는 거 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잉크젯이나 레이저지만 과거에 이제 초창기 PC 시절에 그 열전사라고 해서 열을 가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 장비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토치 마킹은 토치의 노즐에서 아연계 분말을 분사해서 어떤 불꽃 소위 이제 열을 가해서 그 글씨를 새겨주는 걸 의미하는데 보면 이제 세부 공정을 보면 그 세부 공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마킹의 종류입니다. 마킹의 종류.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는 가스 절단을 위한 마킹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최근에는 가스 절단도 NC 컨트롤에 의해서 다 자동화된 장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토치를 들고 절단을 하던 시절에는
이제 가스 절단을 위한 절단 부위에 대한 선을 마킹을 하는 게 필요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강판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산 기술 이야기에서 하겠지만 철은 열을 받으면은 수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된 그대로의 사이즈로 절단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수축 마진을 고려해서 절단 여유를 가산하여 마킹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굽힘 가공을 위한 마킹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곡면 가공에서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철판, 어떤 플랫한 철판에서 어떤 이런 곡을 가진 걸 만들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곡면에 어딘가에 뭐 가열을 하든 이렇게 가열을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런 그 롤러 여기에 지나가는 어떤 롤러의 방향을 짓든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공 정보죠. 일종의 가공 정보. 그래서 굽힘 가공을 위한 마킹이라는 거는 2차원 곡면의 경우에는 우리가 프레스나 롤러 등의 가공을 위한 마킹, 3차원 곡면의 경우에는 이제 2차원 굽힘 이 프레스나 롤러 외에도 선상 가열법, 나중에 다 우리 얘기할 겁니다. 소위 열을 이용을 해서 철판을 굽혀주는, 그래서 목적 형상으로 만드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굽힘 가공에 필요한 그 생산 정보들을 그 강제 위에 철판 위에 새겨주는 그런 목적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립을 위한 마킹입니다. 조립을 위한 마킹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거는 부재를 어떤 목적 형상으로 가공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조립을 위한 마킹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부재들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위를 접착할 것이냐라는 것을 위해서 그 선을 새겨놓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수선 종단면선 같이 우리가 선형을 컷해주는 플레인에 의해서 그런 조립 위치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윤곽 잡기 마킹과 다듬질 마킹인데 대부분은 윤곽 잡기 마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그 강제들이 합쳐져서 블럭과 블럭이 됐을 때 블럭과 블럭을 조립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붙여줘야 되냐.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프라모델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선박의 경우엔 그것들을 선박마다 다 가공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표시를 해줘야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윤곽 잡기 마킹에서 그 조립되는 부위를 표시해주는 작업이 되고요. 다듬질 마킹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열 용접, 열이 가해지는 용접에 의해서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잡기 위한 그런 마킹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그림 3장은 지금 굽힘이나 조립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사람이 직접 기입하던 부분이 지금 그 여기 가운데 보이는 부분이 그 토치 마킹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토치 마킹, 그러니까 토치를 이용하는 거고, 제일 오른쪽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 펀치 마킹입니다. 펀치 마킹. 이제 그 글씨나 이런 가공 정보들이 새겨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가공의 가장 핵심인 커팅, 절단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절단 공정은 선박 가공의 첫 단계로서 용접 및 조립 작업의 효율을 위해, 효율적인 공정 진행을 위해 가공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절단의 종류를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 플라즈마 절단. 플라즈마 절단은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고도로 이온화된 가스로 절단을 해서 응용된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작동가스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절단 속도라든가 절단면의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단 가장 장점은 절단 속도가 무엇보다 빠르고요. 다른 절단에 비해서. 그 다음에 강철만이 아니라 스틸 플레이트만이 아니라 각종 금속에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보통 이제 가스 절단하고 비교하는데 가스와 비교해서 절단면의 변형이 작고 절단면이 원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 절단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직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그 강제에 이 부분을 절단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절단을 했을 때 이게 딱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그 이온 플럭스의 스파이럴 형성 때문에 약간 요 면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면이
여기 그 수직축에 대해서 어떤 각도가 생기죠. 우리가 베벨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어떤 절단의 경우에는 베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베벨이 어떤 의미냐면은 강제를 절단을 하고자 할 때 강제를 절단한 형상이 이제 이런 형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만큼을 제거를 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맞대기 용접이라는 걸 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강제를 하고 여기에 용접을 이제 이 부분을 용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수직 위치에 대비해서 강제면이 어떤 세타만큼의 베벨 각도를 이루어내게 돼요. 근데 플라즈마는 수직 절단인 경우에도 약간의 베벨 각도가 생기는, 그래서 직각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스 절단은 가장 사실은 역사가 긴 절단 방법입니다. 고압 산소와 그다음에 프로페인 같은 에틸렌 같은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나 안 했네요. 플라즈마는 다 좋은데 그 유일한 단점이 20T라는 거는 20mm입니다. 강제 두께. 20에서 25mm 이상은 절단을 못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또는 그 드문 그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선소에 우리가 선박을 구성하는 강제 경우에는 물론 20, 25mm가 많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50mm 아주 두껍게는 선저의 그 킬 라인 같은 경우에는 100mm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부위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스 절단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원료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절단 속도가 플라즈마보다는 당연히 느리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고 하는 특성상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플라즈마보다 어떤 컨트롤이라든가 또는 정도 관리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워터젯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선소에서 대중화가 된 기술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떤 미래 가능성이 있는데 레이저와 워터젯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계 절단 같은 경우는 이런 가스나 어떤 전기 에너지 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쉬어링 머신이나 롤러 쉬어, 엣지 플래너들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가공하는 걸 기계 절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단기의 최적 길이는 정해진 건 없지만 플라즈마의 그 절단기의 길이는 보통 플레이트 길이의 3배, 가스는 2배를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절단 속도도 기계의 사양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통 이 정도 비율입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1분에 한 40cm에서 60cm 정도를 절단한다면 플라즈마는 1분에 무려 거의 10배 가까운 3m에서 4m까지 절단할 수가 있고요. 절단과 관련된 어떤 역학,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은 국부적으로 급열 급냉을 통한 팽창과 수축 변형인데 나중에 우리가 성형 가공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수축입니다. 수축. 금속은 대부분의 금속, 특히 스틸은 금속은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은 금속은 필연적으로 수축, 컴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축되는 양을 잘 예측을 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가 선박건조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강제 정도 관리 또는 부재 정도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자, 이 절단 변형은 당연히 돼요. 열이 가해지면 모든 그 스틸 매터리얼들은 변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가열법은 절단선과 대칭되는 부위에 똑같이 열을 가해서 뭐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하듯이 이제 변형을 상대적으로 그 수축을 어떤 팽창과 그 상쇄시켜 주는 것도 있고요. 구속법은 이건 이제 마그네틱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아예 이 절단 강제 자체를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근데 구속법의 단점은 나중에 그 구석이 풀렸을 때 그 수축되어 있던 그러니까 수축 방향으로 소위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컴프레션 스트레인이 누적되어 있다가 내재되어 있다가 구속이 풀리는 순간 다시 이제 그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는 있고요. 순행법은 아까 가열법과 어떤 유사한 원리인데 이제 열로서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뿌려가지고 열의 확산을 막아서 변형을 억제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브릿지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강제 절단을 위에서 바라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절단을 하려고 그런다. 절단 라인이라고 할 때 브릿지라는 거는 이걸 한 번에 다 절단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런 부위들을 그러니까 절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절단을 뭐 요만큼 절단하고 요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절단을 하는 동안 이 구속된 부위가 어떤 구속력을 발휘를 해줍니다. 수축되거나 이러는 것들을 최대한 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절단할 때 물론 요즘엔 다 이제 그 정반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낙하하는 그런 위험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절단 중에 한쪽의 강판이 어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절단 중에 부재가 또는 강제가 낙하하지 않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가스 절단부터 보겠습니다. 가스 절단은 일단 그 한 개 중에 하나가 철이나 저합금감, 티탄 합금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스테인레스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일반적인 그 비철 금속은 가스 절단은 안 되고요. 절단은 고온의 열을 이용을 해서 금속을 녹이고 그것을 흩어뜨려가지고 비산시켜서 불어내는 겁니다. 고압의 가스로. 그런 가공 방법이고요. 가공 방법은 처음에 어떤 가스, 불꽃으로 미리 예열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열이 돼서 녹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고압의 가스, 보통 산소를 사용합니다. 고압의 가스를 분출시켜서 녹아 있는 금속을 불어내주는 그런 방식의 절단이고 절단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재의 산화 연소 온도가 용융점, 녹는 점이죠. 이거는 녹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떤 금속들은 녹는 점이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연소보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스 절단을 했을 때 먼저 녹아버려가지고 가스 토치가 비산시키려고 하는 그걸 막아버리게 됩니다. 먼저 녹은 용재 자체가 소위 절단하고자 하는 그 단면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생성된 금속 산화물의 용융 온도는 모재의 용융 온도보다 낮아야 먼저 얘가 굳어버리겠죠. 우리가 이제 용접동이라고 이제 속된 말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산화물의 용융 온도가 더 높으면은 계속 그 모재를 더 이렇게 갉아먹어버리는 그래서 절단 형상을 아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생성된 산화물은 유동성이 좋아서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되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적어야 됩니다. 가스 절단에는 크게 지금 보는 네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위험 요소를 빼면은 산소 아세틸렌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예열할 때 열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좀 위험해요. 연소 속도가 빠르고 이런 역화 역류의 위험이 있고 과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게 산소 프로판입니다. 근데 산소 아세틸렌에 비해서 조금 안전하지만 마찬가지로 통풍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프로판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늦고 그 다음에 그 가공이 좀 느리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지만 그래도 일단 절단이 개시가 되면은 아세틸렌보다 연료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이고 특히 제가 앞에 얘기한 두꺼운 판의 경우에는 여전히 산소 프로페인 절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소 아세틸렌에 대한 대체제로 산소 에틸렌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분말 절단이라는 거는 주철이나 스테인레스강, 동알루미늄 등과 같이 특수강 비철 금속의 경우에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가스 절단이 아닌 경우에 이 가스 안에 용융점이 낮은 그런 그 분말 상태의 플럭스를 함께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가스에 철분 같은 그런 분말 상태를 포함을 시켜줌으로써 단순히 열만이 아니라 기계적인 어떤 압력을 더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파우더 분말 절단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가스 절단 원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프리히팅이라는 게 예열 단계입니다. 예열을 해서 이제 강제에 이렇게 열을 가해주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산화하기 시작하는 녹아가지고 여기 이제 불꽃이 이렇게 튀죠.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이제 산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이 용접 토치가 나아갈 수 있는 강제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이제 절단을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가스 절단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가스로 커팅하는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수작업 토치인데 지금 토치에서 보면은 토치 불꽃을 조정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예열 단계입니다. 제가 되게 고속화했는데 예열하다가 지금 보면은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작업자가 절단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단된 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라인딩을 통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는 건 굉장히 두꺼운 약 10cm 정도의 철인데 이건 가스 절단만 할 수 있고 플라즈마 절단은 이렇게 두꺼운 절단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속도가 좀 빨라 보이는 건 제가 고속 재생을 해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절단면이 굉장히 매끄러운 걸 볼 수가 있고 또 조선소에서 스트리핑이라든가 어떤 그 비임 부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티폴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절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왼쪽 상단의 경우가 가스 토치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프가 두 개죠. 그래서 보통 하나는 산소, 또 하나는 가스를 유입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이 불꽃이 나오는 곳에서 점화가 되면 믹스가 되고 보이진 않는데 이쪽에 산소와 가스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예열 때와 커팅 때에 산소의 가스를 조정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커팅을 할 때 시작이 됐을 때 훨씬 더 높은 가스 압력을 더해주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보통 조선소에 있는 이게 NC 장비입니다. 3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축이 뭐냐면 이 레일과 토치는 다시 중간 단계 레일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치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립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조립 단계에서 수작업을 대체해주는 반자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퀴를 가진 장비가 이건 지금 스스로 움직이고 있네.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레일을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레일을 설치를 해서 이 레일을 따라서 절단 장비가 움직이면서 이 부위를 절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용접의 경우에 모든 강제가 수직으로 절단면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I면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베벨이라고 합니다. 베벨 작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가스 토치와 가스 토치를 이용을 해서 이 베벨 경사면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거냐. 베벨 경사면. 이런 걸 우리가 베벨 가스 절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플라즈마인데요. 플라즈마는 기체 상태의 공기, 수소, 가스 등에서 정기적인 아크 발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기체가 부분적으로 여러분 플라즈마가 뭐죠?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이온화돼서 더 멀어지는 그 얘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발생된 플라즈마를 열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축을 해서 온도가 2, 3만 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걸 부지에 접촉시켜서 절단 부위를 녹이고 근데 이제 절단은 가스하고 원리는 같아요. 뭐냐면 고압 가스로 불어내는 겁니다. 불어내는 거. 플라즈마 아크는 노즐과 전극 사이에 노즐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죠. 이게 보통은 텅스텐 노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여기에 강제에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사이에서 이제 아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유도아크는 여러분 혹시 담배 피는 학생 있나요? 라이터 킬 때 이렇게 부싯돌 돌잖아요. 불을 착화시켜주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유도아크가 발생이 되고 유도아크가 발생이 되면은 그 주변의 기체가 이온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반복적인 플라즈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플라즈마 흐름이. 그 유도아크에서 메인 아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플라즈마의 장점은 뭐가 다 빠릅니다. 빠르고 각종 금속에 적용이 가능하고 변형이 작아요. 변형이 작은 이유는 가스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열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열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작고 절단면이 원활합니다. 다만 단점은 최대 두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직각도가 떨어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이런 전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가스 노즐에 비해서 내구성이 다소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 단점은 가스나 다른 절단보다 퓨미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변 또는 집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가 발생 방법인데 이건 뭐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뭐 지금 어떤 물성이나 어떤 플라즈마 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크를 유도 아크에 의해서 발생시키고 파일럿 아크에 의해서 발생시키고 거기에 이제 메인 아크가 발생이 되면은 이 메인 아크가 주변 기체를 이온화 시켜가지고 고열 그것을 다시 압축시켜서 고열로 만든다. 지금 구조를 보면은 이 그 전극에 연결된 텅스텐 일렉트로드와 그 다음에 이 전극이 연결된 강제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유도 아크와 메인 아크가 발생이 되고 그 주변에 여기에 보면 이제 쉴딩 가스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4개씩 있는 이유는 이거 우리가 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위에서 보면은 단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일렉트릭 로드가 들어가는 게 있고 이 주변에 뭐 이 주변이 뚫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 홀링이 돼 있어서 이렇게 홀이 돼 있어서 이 홀로 가스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걸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의 단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플라즈마 절단 장비의 예고요. 똑같이 아까 본 뉴메리컬 컨트롤 장비에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몇 가지 플라즈마 커팅 영상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속화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절단 속도가 훨씬 더 물론 이제 두께는 좀 많이 얇죠. 근데 가스보다 훨씬 빠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에 비해서 용접 품질이 소위 이제 그 불순물이 좀 적게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절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제가 아는 뭐 특정 대형 조선소 같으면은 뭐 절단기가 10대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9대에서 8대는 플라즈마예요. 나머지 한 대가 가스를 안 쓸 수는 없는 이유가 굉장히 극후판들 30mm 이상의 극후판들로 절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조선업에 상용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제조업에서 그 철판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입니다. 소위 레이저 레저네이터를 이용을 해서 빛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하는 방식이고요. DC와 하이 프리퀀시 타입이 있는데 보통 하이 프리퀀시 타입이 더 빔이 안정적이어서 레이저 커팅 방법을 이용하는 그 업종에서는 HF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범적인 목적으로나마 이런 그 강제 절단에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CO2와 그 다음에 Nd:YAG 2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 CO2 Nd:YAG는 레이저 레저네이터에서 사용하는 그 활성화 가스, 사용되는 가스를 의미를 해요. CO2 같은 경우는 효율이 높아요. 근데 전송 제한이라는 거는 이 발생된 레이저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레이저 에너지를 이 절단 부위까지 전송하는데 거리를 멀리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CO2는. 그에 비해서 Nd:YAG, ND는 그 네오디뮴의 약자고요. 야그는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이라고 하는 결정구조 고체에 대한 약자가 되겠습니다. Nd:YAG는 레이저, 그러니까 Nd:YAG를 활성화 가스로 하는 레이저 레조네이터와 이 절단기 자체와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소위 플렉서블 케이블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캐리지에 직접 탑재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단점으로는 높은 파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좀 낮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레이저 절단은 아직 조선 분야에서는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한번 이 뒤에서 이 레이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레이저 절단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절단 품질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만 그 아직 두께의 한계가 있다. 두께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론 아주 두껍고 속판을 절단하는 레이저 절단기도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이제 경제성 논리에서 너무나 고가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워터젯이라고 하는 건데, 워터젯은 물을 아주 고압으로 압축시켜가지고 대략 2000바이 2500 킬로그램 포스까지 그것을 직경이 아주 작은 0.1에서 0.5mm 정도의 미세한 구멍의 노즐을 통해서 분사시키는데, 사실 이 워터젯은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재료의 제한도 없고요, 가열 분진 발생도 없고요, 액체고 상온이기 때문에 변형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열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위치에서나 바로 절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고장 시에, 고장이라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2000에서 5000 kgf라는 건 이 컨트롤이 잘못되면은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리고 장비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데 한번 워터젯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워터젯은 말 그대로 물의 압력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상당히 절단 품질이라든가 속도가 빠른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가와 위험성 때문에 아직 일반 제조업에서 그렇게 널리 활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절단 방법 비교해 보면은 가스와 플라즈마와 레이저 절단, 각각 에너지원이나 밀도, 절단 가능 재료에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가스 절단은 철과 강철과 저압금강 정도에 비해서 플라즈마나 레이저는 좀 더 범위가 넓다. 절단 속도는 플라즈마가 가장 빠르다. 사실은 이게 조선소에서 플라즈마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속도는 생산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품질에 해당이 되는 이 세 가지, 직선도, 경사도, 거칠기 같은 경우는 이 경사도라는 게 방금 얘기한 경사도가 직선도입니다. 직진도. 얼마나 원하는 각도로 되느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이온화된 기체의 수월, 회오리 현상 때문에 이게 약간 원하지 않는 면까지 어떤 깎아먹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열악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아직은 플라즈마가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품질 관점에서도. 경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벨이 생길 걸 예측을 해서 미리 플라즈마 토치의 기울기를 약간 기울이게 되면은 적어도 목적하는 절단의 목적이 되는 강제의 경우에는 베벨을 역으로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절단 퓨미라고 하는 이제 연소 가스가 많은 거는 플라즈마가 안 좋긴 하지만 이건 별도의 집진 장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무인화 가능성은 아무래도 컨트롤이 가장 쉬운 레이저 절단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단도 이제 플라즈마에서 레이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은 절단된 강제를 이제 굽히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박에는 평판도 많긴 하지만 곡형 부재들, 곡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패션 플레이트라든가 A 플레이트, 스포레 플레이트, 불워크, 빌지 플레이트, 스턴 플레이트가 대부분 곡면들입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면에 아까 이제 선체 부분에 A 플레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 직선 라인을 가로지르는 이 가장 선체 앞부분에 패션 플레이트, 이 부분들을 패션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불워크, 우리가 난간이라고도 하는데 선체 이런 불워크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중 곡면입니다. 곡률이 한 기준 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중 곡면. 우리가
저의 후방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중 곡면들입니다. 이중 곡면들. 그러면 평판은 어디냐? 사실은 선박에서 평판은 이 사이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평판이죠. 여기는 굽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곡판들이 선수와 선미부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는 게 컨테이너선이잖아요. 컨테이너선은 더 날렵하기 때문에 곡면의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다른 CAD 파일에서 후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중 곡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보면은 이제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 이 정도 사이드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저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그 이중곡과 만나기 전까지 평판의 위치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설계 시간에 배웠겠지만 선체에서 이 곡면과 구분되는 라인을 우리가 탄젠트 라인이라 그러죠. 이런 라인들, 탄젠트 라인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탄젠트 라인을 기준으로 그 곡면과 평판 부분이 구분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가공은 방금 봤던 것처럼 선체의 외형은 여러 가지의 곡률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물, 특히 선수 선미부는 복잡한 곡면의 곡률을 가진 기하학적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 이제 1차 곡면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 성형 이야기, 생산 기술 이야기도 다시 나오긴 하는데 1차 곡면은 보통 실린더의 일부가 1차 곡면입니다. 우리가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실린더의 일부분, 요런 부분, 이걸 잘라주면 이거는 곡면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종이를 굽혀봐도 알듯이 곡률이 이제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굽혀지는 이런 것들을 1차 곡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1차 곡면은 대부분 그 냉각 가공이라고 하는 밴딩 롤러로 가공이 가능해요. 근데 2차 곡면은 우리가 스피어를 예로 들 수 있으면 스피어. 이런 지구본을 생각을 해도 되고요. 스피어의 일부분을 이렇게 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피어를 우리가 이런 그 컨벡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상이 되겠죠. 이런 형상. 이거는 이쪽도 곡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도 곡률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이중곡이라고 합니다. 이중곡 또는 더블 커버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커버처라는 게 곡률이거든요. 곡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스 토치를 이용을 한 선상 가열법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면 가공 방법은 선박 건조에서 빠질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공정임에도 이 절단이나 조립과는 달리 이 어떤 변형 메커니즘이 이게 소위 이제 소성 플라스틱 스트럭처럴 미케닉스까지 포함이 되는 영역으로 기계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험이 많은 숙련공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물론 최근에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일부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이러한 경험이 이제 기계와 자동화로 트랜지션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냉각 가공. 아까 이게 1차 곡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가공화가 가져가는 플레이트를 이쪽으로 롤러 사이에 인서트 시켜서 이 중앙에 있는 롤러를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지금 왼쪽 사진에도 보이죠? 움직이면서 이 플랫한 평판이 원하는 1차 곡률이 되도록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냉각 가공은 상온 상태고요. 열을 가하지 않아요. 기계적인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힘도 있고 그 눌린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실린더는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강제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기계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상온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소성 변형,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인데 이것은 열이 가해지지 않고 기계로 눌러주는 힘이기 때문에 익스펜션입니다.
이거는 인장이 된다라고 그러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절단에도 절단은 수축을 고려해서 절단 라인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한다면은 냉각 가공은 냉각 가공에 의해서 팽창되는 양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강제로 절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수직 방향의 변이를 가지는 센터 롤러가 요겁니다. 센터 롤러와 상하 이동은 고정되어 있고 좌우 이동은 가능한 그 두 개의 측면 롤러가 요 두 개, 사이드 롤러죠. 중앙 롤러의 수직 방향의 강제 변이를 강제 변이라는 건 얘를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위치에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그 전진시키면서 또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판을 변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학적으로는 강제 변이력, 아까 얘기한 기계적인 힘에 의한 탄소성 굽힘 현상, 좀 더 고급 표현으로는 엘라스토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재는 롤러 사이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 원하는 위치로 눌러주게 되면은 눌러 있는 상태에서는 이 곡률을 유지하다가 이 냉각 가공의 단점 중에 하나는 스프링백입니다. 이 롤러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변형을 했다가 어느 정도 그 원상복귀까지는 아니고요. 원상복귀 방향으로 다시 그 변형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냉각 가공도 역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러한 스프링백을 고려해서 영구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와 가공, 장비, 핸들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어느 미디어에서도 냉각 가공 장면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그 시뮬레이션 했던 장면 보여주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3롤러로 이루어진 2000톤 정도의 압력을 가지는 프레스고요. 마그네틱 크레인으로 강제를 입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플레이트 그 롤러 사이에 입고가 되고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가공이 되면은 작업자는 이 플레이트가 원하는 곡률로 작업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템플릿, 곡형이라고 합니다. 설계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곡형을 대고 비교를 합니다. 아, 이게 맞지 않네? 라고 하면은 다시 그 냉각 가공 장비에 투입을 해서 추가 작업을 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롤러 가공이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강제의 경우에는 롤러가 아닌 프레스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프레스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롤러가 아니라 직각 방향의 형상을 가진 말 그대로 그 수직 프레스고요. 이 수직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유사하게 이런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똑같이 측정하고 원하는 목적 형상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가공을 해주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프레스 가공이라고 하는 냉각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냉각 가공의 특수한 예로서 다일리스 포밍이나 멀티 피스톤 방식의 장비가 있습니다. 다일리스 포밍은 롤러와 롤러 사이에 넣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위에 롤러거든요. 여기 아래 롤러. 근데 이 두 롤러 사이에 이 직경과 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롤러 사이에 강제를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일리스 포밍은 주로 그 1차 곡보다는 얘는 2차 곡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경쟁하는 방법은 열강 가공하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비가 돼요. 근데 이 다일리스 포밍은 마치 우리가 선상 가열로 특정 라인을 따라서 가열을 하듯이 가열선 대신에 그 롤러 라인 형성이 되고 비대칭이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의 인장 정도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장 정도가 다른 만큼 곡면이 이게 평면이 휘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다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롤러는 그 굽혀지는 밴딩 형상 자체가 길이 방향으로 동일한 데 반해서 이 다일리스 포밍은 얘가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굽혀지기 때문에 2차 곡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수반되는 역학이 굉장히 어렵고요. 좀 이따가 얘기할 2차 곡 가공, 선상 가열과 같이 저는 참고로 이 다일리스 포밍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일본이 아니고요. 일부 유럽의 조선소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멀티 피스톤 같은 경우는
이건 말 그대로 아주 극대화된 기계식 그 가공 방법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요. 이게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지면은 정말 고가공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몇 번 R&D를 했었는데 결국 이 멀티 피스톤은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요건 이제 방금 얘기한 다리스 포밍의 비대칭 롤러에 의한 2차 곡 가공에 대한 개념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게 멀티 피스톤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이런 현상, 이런 형상의 곡면이 그러니까 평판이 들어가면은 평판이 여기에 입고가 되면은 이 평판이 이 아래 위에 롤러에 의해서 이 위에 롤러가 이제 엄청난 압력으로 이 평판을 눌러주겠죠. 그러면 이 롤러가 아니라 피스톤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보는 이런 형태로 가공이 될 텐데 여러분들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공한 방식으로 아직 성공한 상용화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좀 크기가 큰 대형판의 경우에는 멀티프레스가 불가능하다고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모르죠. 이제 앞으로의 그 가공 역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 멀티 피스톤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멀티 피스톤이 성공한다라 그러면은 이 성형 생산성의 획기적인 그런 그 전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성공을 못했다. 이게 이제 얘기할 선상 가열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2차 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작업자가 서서 이제 이 어떤 특정 라인을 따라가면서 토치를 대고 있어요.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아까 절단보다도 느려요. 이 절단 라인에 따라서 하고, 지금 보면 여기도 이 절단 라인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 보면은 그 호스 파이프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불꽃이 지나간 부위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 물을 뿌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생산 기술 이야기에서 하겠지만, 물을 뿌림으로써 토치가 지나가면서 가열된 부분에 냉각을 더 빨리 함으로써 그 굽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장은 이걸 우리가 곡형 또는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설계 정보로부터 이 목적 형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템플릿이고요. 이 템플릿을 지금 보듯이 가공된 곡부재의 특정 라인에 위치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이 안 되면은 다시 더 특정 부위를 가열을 해야겠죠. 열강 가공 원리인데요. 일단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히팅 방향으로 이렇게 비대칭 열 구배가 생깁니다.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위로 갈수록 열이 많이 가해지고 아래로 갈수록 열이 적게 가해지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열이 가해졌기 때문에 팽창을 합니다. 이쪽으로. 열이 많이 가해진 부분은 많이, 열이 적게 된 부분은 적게. 그럼 처음에는 이 강제가 어떻게 휘게 되냐면 약간 위로 굽혀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수축이 되거든요. 이제 식으면서 수축될 때에도 많이 가열됐던 부분이 더 많이 수축이 돼요. 그 다음에 깊이 방향으로 비대칭입니다. 이때 이 토치가 지나간 방향으로 변형이 생기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은 가열된 철이 팽창하는 양보다 이것이 수축될 때 영구적인 소성 변형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게 이 열강 가공 원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물을 뿌려주는 것도 더 빨리 냉각시킴으로써 그 수축 효과를 더 극대화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제의 형상이 이쪽 방향으로 지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굽힘이 되는 이것이 열강 가공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열강 가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나중에 생산 기술 이야기에서 다룰게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상가열뿐만 아니라 선상가열이라는 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강제가 있고 이 강제를 굽히고 싶은 방향으로 이런 선들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이런 선을 좀 더 굵게 표현해 볼까요? 선들을 이제 가열선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열을 하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볼 텐데 이 강제는 옆에 그려볼게요. 이러한 모양의 새들 타입 말한장이라 그러죠. 말한장 형태의 강제로 형상으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 선상가열 같은 경우는 이별량이 일정해요. 그리고 가열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가열선 방향으로 공량이 균일합니다. 거의 균일해요. 근데 어떤 경우라는 건 뭐냐면 벌보소 보호 같은 거. 벌보소 보호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벌보소 보호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곡률이 심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가열을 해도 가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열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열 방향으로 더 많은 수축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선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토치를 움직이는 가열법을 사용하는 우리가 이걸 삼각가열이라고 합니다. 선상가열과의 차이는 이별량이 변하는 거고요. 가열선 방향으로 불균일한 공량을 가함으로써 더 극적인 변형 효과를 가져오고자 했을 때. 그래서 이 삼각가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우고 볼게요. 삼각가열 같은 경우는 그 가열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방사형으로 함으로써 삼각형을 이루는 것도 있고요. 방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여가지고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는 것도 있고 또는 스파이럴 형태로 가열을 해서 삼각형을 이루어지게 되는 이건 작업자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실제로 왼쪽은 대우, 오른쪽은 현대에서 개발한 선상 가열 자동화 로봇입니다. 일부 실용화가 돼 있고요. 아직 그렇다고 모든 작업에 투입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테스트가 반복이 되면서 이 고가공의 소위 무인화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되는 장비들을 볼까요? 일단 토치가 지금 여기 달려서 불꽃을 내뿜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요 까만색 장비는 센싱 장비입니다. 얘가 움직였을 때 강제는 이제 변형을 하면서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이 강제와 부재와 일정 높이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일정 높이를 유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6축 산업용 로봇이 달려가지고 다관절 로봇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다관절 로봇이 입력된 가열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현대에서 개발한 로봇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겐투리 타입으로 된 크레인에 다관절 로봇이 달려있는 건 동일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우의 경우에는 여기 확대를 해보면은 높이 센서가 지금 여기에 여러 개가 달려있죠. 여러 개. 그래서 움직일 때 토치 부분이 불꽃 강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프레임 가공으로 가겠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는 강제 가공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했어요. 강제 가공, 그렇죠? 강제 가공. 근데 이제 남은 부분은 프레임이라는 거는 한번 볼게요. 이걸 프레임을 우리가 용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프레임 또는 우리말로 형광이라는 말도 쓰고요. 영어로 프로파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에서는 빔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근데 다 같아요. 다 같아. 뭐냐면 주로 구조물의 구조 부위를 또는 보강제로 사용이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박을 보면은 왼쪽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매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선박의 구조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거더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트랜스버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재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프레임 구조라고 합니다. 프레임 구조. 이걸 오른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길이 방향으로 종강도를 확보해주는 이러한 롱지튜디널
보통 롱지튜디널 그 프로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횡방향으로 이 강도를 유지하는 트랜스버스 벌크헤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더라는 것도 거더 길이 방향, 폭방향으로 이 프레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부재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건 우리가 거더라고도 하고요. 아 이건 트랜스버스구나. 이 길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길이 방향으로 이러한 보강재가 들어가면 이런 건 우리가 거더라고도 하고 워낙 용어는 많기 때문에 용어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판 내부의 구조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 보강 부재들을 통틀어서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 가공 또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이루는데 선체를 구성하는 프레임은 일단 그 외부 형상에 따라서 외판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곡률로 가공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한 지금 하나의 샘플을 보는 것처럼 이 형광 부재들은 단순히 그냥 막대기만이 아닙니다. 부착되는 형상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것과 크로스되는 여러 가지 그 부재들과의 간섭에 따라서 이러한 엔드컷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에 이렇게 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라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형상의 컷 형상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래에는 이런 형광 부재의 경우에는 손으로 다 마킹한 다음에 아까 우리 봤죠? 가스토치 사람이 들고 하는 거 그런 걸로 다 일일이 절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선소에서 이 부분도 많이 자동화가 돼서 NC 절단기나 다관절 로봇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제가 표시한 이런 복잡한 형상들을 자동으로 생산 정보에 따라서 가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는 다관절 로봇이 형광재에 이런 부분 이렇게 절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는 이렇게 T자형으로 된 I자죠. 여기 잘려서 그런데 I자의 개선 형상이라든가 일부 가공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공하고 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는 거는 네덜란드의 크라넨동크라고 하는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여기 만든 장비가 참 재미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로봇이 이 회색에 있는 것들이 부재들이에요. 로봇이 마그네틱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이건 I빔 프레임이죠. I자 형태로 된 프레임에 어떠한 부재를 부착하는 또는 절단하는 그런 자동화 장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을 해서 용접해야 되는 부위를 식별을 해서 가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시키는 용접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센싱을 통해서 부착하고자 하는 그런 단위 아이템들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다음에 그것을 프레임 부재에 장착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금 뭐 촬영할 수는 없는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 정도의 용접 작업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얘기한 형광재의 절단이라든가 일부 어떤 표준 형상을 가지는 프레임들에 대한 그런 다관절 로봇 자동화는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체를 구성하는 프레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의의 다양한 곡률로 가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절단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중곡이나 어떤 곡면을 가지는 강제를 위해서 굽힘을 하듯이 프레임도 직선 프레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판 형상에 따라서 프레임도 따라서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프레임을 굽히는 절차는 먼저 선체 곡면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선체 곡면으로부터 형광, 이 프레임이 장착될 그 부위에 곡선을 추출하게 됩니다. 축출이 아니고 추출. 그리고 이 형광 곡선을 보조 도구, 아까 템플릿이나 그런 보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기의 형광을 가공을 하면서 보조도구로 계속 숙성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요 옆에 있는 건데 가공 전에 우리가 이걸 인버스 커브라고 합니다. 가공 전에 이건 설계 정보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킹을 통해서 이 프레임제에 마킹을 이렇게 해놓고 그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을 할 때 이 인버스 커브가 어떻게 될 때까지 직선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사실 설계는 이걸 먼저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외부 공면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직선 정보를 여기에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산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그 설계 부서에서는 이걸로부터 이 형광이 이 플랫한 직선 형상이 되었을 때 이 직선이 어떤 곡선 형태 뜰 것이냐라는 정보를 주고 그것을 마킹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그 굽힘 작업을 할 때 생산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이 프레임젤을 굽혀주는 여기도 지금 아까 우리가 냉각 가공에 3롤러를 쓰듯이 프레임제의 경우에도 3롤러로 된 작업 그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 가공 이야기과는 여기까지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트 2 가장 조선소의 많은 그 작업 범위를 포함을 하는 조립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